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하나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기다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슈 삼아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네. 좀 인사 좀 제대로 해봐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네,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신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카메라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좋아. 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도.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봐주세요.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네. 아니, 우리 세 명 다 얼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도 이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동글동글. 다 똥구리들이에요. 우리 다 못난이 삼형제 같아. 옛날에 그 인형 있잖아요. 못난이 인형. 이렇게 질질 울고 있고, 막 이렇게 주근깨 박힌. 차 앞에서 고개 까딱까딱. 막 고개 막 이렇게 흔드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오늘 너무 제가 아침부터 시끄럽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관훈클럽 그 초청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내가 유동규하고 아는 거 맞다. 응? 그 사람이 근데 아주 내가 정말 신뢰했으면 사장시켰겠지. 내가 왜 본부장 시켰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휘하에 둬가지고 제대로 일 못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는 걸 감시하지 못하고 한 건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2009년도 이때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그 자금 대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같이 특검에 넣는다면, 그리고 또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도 특검 받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내 병간호에 매진했던 이재명 후보, 자, 어떤 발언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트 특검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좀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네,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거 말고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없지 않느냐. 나 특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왜 자꾸 나를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면 승부할 수 있다. 근데 나만 안 들어가 같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특검 수용 의사를 처음 밝힌 건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받아라 그러더니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론 조건부가 좀 있습니다만 특검 받겠다고 하니까 또 꼼수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죠. 미진하다면 특검 받겠다. 네, 조건이 이제 붙었어요, 사실은.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수사 범위에 대해서 특정을 했어요. 일단 본인과 관련된 거 털 수 있으면 털어라. 그냥 배임 관련된 거를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해라라는 거고. 우리가 두 그동안 번째는 이슈3에서 말했잖아요. 이게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하니까 이제 네. 그건 자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뇌물 관련돼서 곽상도 50억 등 해서 법조계 인맥들한테 뭐가 들어갔냐 이제 뇌물죄 관련돼서 보자라는 거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건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초기 자금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9년 10년 사이에 부산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포함해서 1,800억이 들어갔다가 그렇죠. 부실대출 수사를 2011년에 하는데 50억, 60억짜리 부실대출도 다 기소돼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았는데 맞아요. 1,800억 부실대출 부산저축은행 건은 왜 도대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느냐. 당시 주인검사인 윤석열은 덮어라. 그렇지. 책임져야지. 예,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홍일 특수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수부장으로 중수과구나 그때는 중수부장이 그 김홍일 씨였는데 그 양반은 지금 윤석열 전 캠프에서 뭐 진상조사 정치공작 테스크포스 네. 그 팀장을 하셨던 분이고 네. 중수이과장 주임 검사가 윤석열 그 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마지막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궁금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은행이 네, 왜 그렇죠.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형성했고 왜 도대체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몰아줬느냐 본인들은 이자 정도만 받고 30이요. 예, 이자 정도만 딱 받아서 돈은 제일 많이 태웠는데 그러니까 말 위험은 그대로 자기네가 안고 네. 네, 이익은 안 받는 형식이었어요. 이익은 화천대유에 다 몰아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거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료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건도 정확하게 걸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시선 돌리기다 뭐 이런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국민의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쪽 얘기는 결과적으로 야 잘못했다고 빨리 자백해. 무조건 시인해라 이거군요. 무조건 시인해. 자백해. 뭐 이런 얘기라서 그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 저럴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선 변호사님?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하잖아요.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특검이 어떤 제도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뭐 특검을 할 수 있는데 왜 공처가 들어와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논의가 되면서 이 특검하고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됐던 게 뭐냐면 특검은 사실은 매우 정치적 작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이제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위한 특별한 검사를 임명을 하고 수사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사의 절차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사실은 합의해서 가자는 그런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그런 것들이 제가 수사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상설적으로 사실 특검청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구성되면은 특검의 수사팀은 사실은 지금 원래 수사기관에서 와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검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검을 제외한 거의 실무 수사진들은 거의 대부분이 검찰이 와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한계들 때문에 특검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까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특검을 받지 않은 이유는 네. 사실 이거를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한참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가장 첨예한 시점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잘했어요. 그래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여론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 또 언론에서 계속 특검 하니까 특검은 뭐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좋다 받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신한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짚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영역을 이제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주도권 잡고 이건 특검이 자체가 이제 정책 자금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원하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상대방 쪽에서 주장을 했으니까 특검 내가 받아볼 테니 이걸로 정치하자.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 게임으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당연히 깔려 있겠지만은 저는 참 정치인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 그러고 앉으면 앉았다고 네. 뭐라 하고 서면 섰다고 그러고 숨 쉬면 숨 쉰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네. 참 고민되는 지점이 저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그 고민하고 있을 텐데 하나는 어쨌든 특검 그래 할 수 있다. 대신 이거 딱 해서 하자. 근데 아까 이제 인서트에도 나왔는데 네. 자 직원은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 지적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뉴스원이나 이런 데 보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만 딱 따서 썼어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오만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되게 뻔뻔한 사람으로 예. 딱 떠났어요. 대비 네. 광주 가서 고개 숙인 윤석열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유의 돌파력을 좋아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은 합니다. 특유의 돌파력을 좋아하고 거기에 사이다 쾌감을 느끼는 짜릿함을 느끼는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저거 국민들 앞에 한번 머리도 한번 안 숙이네 라는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고 제가 국민을 이겨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이 돌파력과 겸손함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마타면서 갈 거냐라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나 선대위에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 저는 같다는 이거 생각이 같더라고요. 들어요. 사실은 이제 언론이 아주 뭐 이재명 후보에게 꼭 저는 이렇게 우호적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안 우호적이죠.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말을 하더라도 좀 오해가 될 만한 혹은 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워딩을 따가지고 주로 이렇게 보통 표제를 삼잖아요. 그렇죠. 언론들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딱 이것만 그게 나타나는 헤드라인이에요. 거야. 네, 그러면 그게. 이런 말 제가 오늘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 욕하지 마세요. 아 정말 재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낀다는 걸 딱 보는 맞아요. 순간. 그렇게 그러면 느껴요. 이재명 왕재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이퀄 왕재수. 근데 그게 한번 머릿속에 프레임으로 박혀버리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계속 미워 보인단 말이죠. 무슨 올바른 말을 해도 혹은 무슨 합리적인 말을 해도 다 변명에 불과한 거고. 다 고집 부린다. 또 저 어, 썽질머리 봐라. 뭐 이렇게 싸가지가 보이는 없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언론중재법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저기 그 언론 보도 그다음에 이제 전에 한 문제가 된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필요한 저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보도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문제를 삼으면 본문까지 읽으면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냐 우리 다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문하고 별도로 그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그때 안 될 거구나. 근데 이제 언론중재법에서 작업할 때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맨날 무능력해요? 그런 거 맨날 뭐 그거는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국회성을 국회로. 그래서 이게 보내달라는 얘기네 자기를. 특히 이제 뭐 포털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제목만 보는 것이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언론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야마라고 그러는데 그쵸, 야마. 일본에 야마를 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야마를 자극적으로 따는 거고 그걸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클릭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그런 정치적 작업 프레이밍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태죠. 그래요. 자 그런데 좋아요. 요 얘기도 그럼 같이 해줘야지 또 공평하니까. 제가 재수 없는 이재명 이런 프레임을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욕한 거 아니고. 자 윤석열 후보 얘기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마찬가지로 정치형에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많이 성숙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사실 특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기준에서는 특검이 여전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정치적 경고를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특검을 하면 이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범위, 특검의 임명 방법, 뭐 상설 특검으로 가냐 법을 새로 만들 거 전부 다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특검으로 가면 지금 상당히 성숙해 있는 이거를 정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걸 특검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를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결론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검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쭉 느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이걸 지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어제 손준성 2차 조사까지 했고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부르면 고발 사주. 고발 사주 의원 사건 같은 경우 한 번도 안 불러도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너무 간에 신중하더라고요. 아유, 지나치게 신중해요. 어쨌든 간에 세 번째 정도 더 불러서 저는 뭐 이거 뭐 기소하는 게 뭐 일주일 안 해도 뭐 3일 안 해도 전 기소가 코앞에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특검을 하자? 이건 그냥 앞뒤가 안 맞습니다. 미진하면 특검하면 근데 왜 되는 그 부분에 거죠. 대해서는 도대체 기자님들은 왜 제대로 비판을 안 하냐는 거예요. 내 질문은. 그렇죠. 가서 이제 검찰총장 앞에 가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시위했잖아요. 검찰총장 그래서 뭐 휴가 냈잖아요. 12일까지. 너무 포위돼가지고. 포위돼가지고. 네. 그 상황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요. 이 뭐 옆으로 새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 저기 검찰 대변인실 공용폰 권순정 대변인 쓰던 공용폰. 지금은 이제 공용폰이라서 권순정 다음에 누구를 거쳐서 지금 서인선 대변인이 쓰는 공용폰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미 제출 후에 포렌식한 과정에 대해서
검찰 쪽 그 권순정도 뭐라 하지만 권순정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헌법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굉장히 말도 안 추상으로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도망갔어요. 솔직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나서서 사실은 왜 기자들이 거의 왜 몸싸움을 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왜 저는 감찰부나 검찰이 왜 이렇게 그 신중하거나 또는 저자세로 나가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제출 관련해서는요. 이거 잠깐 설명을 잠깐 한번 예, 잠깐 하고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보면 감찰 대상자의 협조 의무가 제16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요. 네. 검찰청 직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야, 너 당연히 직무 감찰한다? 협조해야죠. 아, 네. 줘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미 제출을 요청하니까 서인선 대변인이 안 내주면 감찰 사안이 된다라고 협박을 받아서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제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 공용폰을 자 감찰부에서 이미 제출하세요. 내야 되는 거고요. 네. 안 내면 그냥 감찰 사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거를 그 검찰청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 포렌식 부분도 네. 소유자가 검찰청인데 개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더군다나 또 직원한테 그 대변인실 직원한테 야 와서 포렌식 그 참관해 했더니 아유 저는 안 갈랍니다 하고서 직원이 사양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어쩌라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검감찰부에서 이 권순정 대변인이 예전에 쓰던 핸드폰, 지금 물론 다른 대변인이 썼습니다만 네. 그 핸드폰을 이제 포렌식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달라 그랬더니 이물 제출 형식으로 일단 주는 줬어요. 거예요. 예. 자, 이물 제출 형식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내가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게 지금 대검 대변인실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아니. 검사잖아요. 검사가 수사에 협조해서 이걸 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물 제출 형식으로 달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반대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뭐라 했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그 조항에 있다니까. 아유 그래도 거기까지 좋다고 쳐요. 좋아. 거기까지 내가 이해해. 그러면 받았어. 그럼 포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와서 봐라. 안 온대. 그러면은 이물 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꼭 와서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안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포렌식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근데 났어. 왜 기자들이 이 검찰총장한테 왜 절차를 위반했냐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냐는 거야. 기자들이 왜? 그래서 김호수 총장이 그 법무연수원에 그 네.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그 못 검찰총장실 갔잖아요. 앞에를 막고 1시간 동안 농성을 하다시피 기자들이 하고 왜 그러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감찰부장한테 직접 해명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웃겨요. 감찰부장이 서면으로 해명했어요. 아니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감찰부장이 내가 저기 이렇게 보도자료 낼 테니까 이거 해라 그랬어요. 기자들한테. 그건 보도 안 해.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거 안 받겠다 그런 거야. 직접 해명하래. 도대체 직접. 제가 본인이 할 데가 없으니까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감찰부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너무 둘이 막 몰아가니까. 아니 근데 나 기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저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원론적인 얘기니까 사실 맨날 원론 얘기만 네, 맞는 해. 원론 그래, 얘기만긴 진짜. 합니다만 이건 진짜 법리 얘기니까 뭐 네. 이미제철물에 뭐 법리적 문제 다 때려치우고요, 다 집어치우고 2019년에 판례가 있어요. 네. 2019 판례가 대부분 있어요. 판례 번호도 읽어줘요. 읽어드릴까요? 판례 번호. 2019도 불러드릴게요. 13290 여기 기자 있으면 찾아봐요, 찾아볼 수 여러분들, 있습니다. 제발.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은 거예요. 몰카 찍다가 걸렸어요. 현행범 안 체포가 말해도 됐어요. 돼. 지금. 왜냐면 지금 강제 제출 문제가 돼서 알았어. 이거를 지금 원래는 현행범 체포하면은 휴대폰을 이제 뺏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이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후 영장을 받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실무상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이미 제출로 받아요. 이미 근데 이제 현행범 체포돼서 이거 내놓으세요라고 하면은 겁먹고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자리에서 보통 열어보잖아요. 열어보는데 이게 그때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임대치를 받아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청 포렌식 센터에서 했더니 그때 나온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죠. 참여권 보장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포렌식 할 때 참여권 보장. 포렌식 참여 보장하지 않았다. 또 하나 뭐냐면 현행범인인데 아까 감찰이 얘기했잖아요. 현행범인이 경찰에 가지고 잡혀서 너 몰카 찍었지 내놔라고 했는데 낸 거는 이미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장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논점이 된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 전부 합법
적이라고 전부 적법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말했던 것처럼 감찰이 아니라 너 지금 현행범으로 잡혔어. 이거 내놔라고 한 것에 내놓은 것도 이미 제출이다.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더라도 그건 적법한 거였고, 예. 판례에 그다음에 따르더라도.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따르더라도 적법한 건데 예. 왜 기자들이 난리를 치냐고 내가 질문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답을 해보라고. 기자들이 찔리는 게 있어 지금. 난 기자들이 왜 그런지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정의로와 갑자기 이상한 데서. 알면서.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거를 제일 전 사실 지금 기자 말씀하시면 가장 화나는 건 이걸 가지고 지금 현직 고위 검사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저도 아는 판례를 그 모르겠습니까? 뻔뻔한 사람들이 왜 뻔뻔한 그걸 사람, 그러면서 인권 얘기하고 이제 사실 아유, 정말. 이것 때문에 이미 제출문 압수 때문에 제가 한 권이 뭐니 무지하게 많이 해본 아니, 사람으로 개인 얘기 하지 마요. 지금 개인 사건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어쨌든 많이 본 사람으로 이게 진짜 이거를 이 정도로만 진짜 검찰이 인권을 보호해줬으면 좋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검찰은 좀 이상한 데서 인권을 자기네 것만 보호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가 김혜경 씨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입니다. 네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면 국민의힘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정진상 실장하고 뭐 통화했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 명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1이 있다. 그 이렇게 플러스 얘기했어요. 1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참 궁금하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질문을 계속했는데 대답은 없었지만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혜경 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왔죠. 그건 정확히 우리들이 말하면. 점잖게 말한 거고 그쪽 사람들 얘기는 엄청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이걸 공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이기인이라는 성남 저기 그렇죠. 경기도 네. 시의회 시의회 어느 성남시의회. 소속이 안 나오더라고요. 의원. 그거 네. 지금 하자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에요. 예, 의원이고 이런 거 전문으로 하셨던 분인데 네, 이제 맞아요. 공격한 쪽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유명한 진중권 전 교수께서 이거를 또 받아가지고 하시는 바람에 고발됐죠? 예, 고발됐고 고발됐죠. 네. 뭐 공유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내가 참 궁금했는데 또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김혜경 여사가 낙상을 해가지고 뭐 열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오고 공식 석상에 안 나왔다 얘기 나오고 나니까 난리가 그다음에 났어요. 돌아다니는 찌라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이게 그 얘기를 뭐예요? 어떻게 해? 해도 돼 우리. 왜 그럼 어디서 얘기하자는 거야? 맨날 숨어서 해야 돼? 아니 뭐 하여튼간에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았고 뭐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근데 찌라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다 막 떠들어댔잖아요. 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뭐라고요? 아니 뭐 하여튼간에 그 부부싸움 한거 아니냐. 부부싸움 한 거 유명한 아니냐라는 사람들이다. 거고 부부싸움의 원인이 또 다른 스캔들 때문에 원인 이재명 후보의 여성 스캔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막 돌았어요. 아, 네. 나 진짜 이 얘기를 꼭 나보고 시키는 거 봐. 아 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원래.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돌았고 어젯밤에도 네. 막 야, 그 방송계에서는 뭐라 그래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네, 물어보고 그게 그래요.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계속 가로세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시작을 MBC 했지. 전 김세희 기자인가 뭐 그 사람이랑 김세희, 같이 해서 예.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정확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일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원론적인 얘기 잘하는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어때요 그거? 제가 그 과정을 뭐 SNS 돌아다니는 걸 알아? 봤는데요. 이게 진짜 이 어떻게 됐냐면 눈 구르듯 굴러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확산이 돼. 처음에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이게 이제 이제 사실 여러 뭐 이런 저기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돌지 않습니까? 도는데 뭐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러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 원래 유명했다더라. 맨날 백차 왔다 갔다 한다더라. 얘기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것도 그런 게 아니냐, 뭐 해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말이 돌면서 점점 구체화되더라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네. 그러더니 이것이 지금 이런 방송에서 얘기해야 될 정도의 일까지 돼서 맞아요. 뭐 이건 아니 방송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예, 그럼 캠프에서 왜냐면 이제 캠프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까지 될 정도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보고 소문이 돌면은 이제 언론이 사실 재기등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들이 더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다고 예, 의혹을 그럼- 부추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찌라시나 언론들은 그러면은 그 스캔들의 상대방이 누구야? 뭐 이런 것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주 그런 것 좀 하지 마, 진짜. 아이고 참네요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되게 고상하고 중립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이죠. 원론적인 네, 그래서 원론적인 그런 얘기 하고 싶지 방송입니다.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을스님
다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한은숙님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GS님 미친 것들 잡아 고소해요. 말이 점점 세지고 있죠. 네, 정말 고소고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이제 끝났죠? 더 안 해도 되죠? 네. 자, 난 더 하고 싶은데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순서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이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포인트.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 그 김호수 검찰총장을 기자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 대검 감찰부가 압수했다는 그 핸드폰의 뭐 포렌식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에 붙은 손준성 보냄 그리고 고발 사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었을까 어땠을까 궁금해요. 뭐 사실 저는 손준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죠. 네. 이 두 사람에게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들 뭐 좀 약간 불리하거나 대답하기 어려우면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협조적으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 것 같아서 사실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 자체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네. 이제 그 전에 비진술 증거들,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현재는 알기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하는 정도 이상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가 이 자체에서 뭐가 나오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저는 근데 이제 뭐 나올까요? 뭐가 뭐 진술을 통해 그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뭐가 나올 거다 이런 거는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다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진술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지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황상 도저히 검찰에서 정보가 나가지 않았다면 고발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증거가 수집돼서 나가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네. 확인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네. 묵묵부답함 이렇게 쓰잖아요.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갑자기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자신을 겁박하고 억압했다. 라는 그건 뭐냐면 조사 과정 자체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정당성 없는 조사였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쪽으로 간 건 내용상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뭔가 나왔다? 반증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저는 얘기. 기대해 볼수 자, 있는 그런데 저는 제가 주목한 건 요거예요. MBC에서 요즘 계속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로 뉴스가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MBC 그 뉴스 잘 보세요. 잘 찾아보시면은 손준성과 김웅이 하는 말을 잘 구성해봐라, 잘 들어봐라, 잘 정리해봐라. 이제 MBC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그러면 나온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그 보도의 포인트인데 거기서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그 고발장에 당시에 뭐 검사실에 뭐 여러 번 불려가가지고 뭔가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일반인이나 시민단체가 그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그-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실에 여러 번 불려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당사자하고 검사밖에 없는 건데 당사자가 쓴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썼다는 거냐? 검사가 쓴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MBC 보도 나온 포인트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우리가 이제 내용은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이 직권남용의 구성아니냐가 사실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근데 이게 지금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약간씩 변화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고발장 작성이 아니라 고발장 작성을 위한 정보를 확보한 것처럼 나오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나온다면은 그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사건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은 충분히 유의미할 것 같긴 한데 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정황 언론적으로. 중에 또 하나는 이거죠. 네. 4월 3일 새벽부터 그 4월 3일 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월 31일 날 MBC에서 검언유착 보도가 나오고 4월 1일, 2일, 3일 사이에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사이에 엄청난 카톡과 전화가 오고 갑니다.
뭐 물론 김건희, 한동훈 사이에도 전화가 막 왔다 갔다 오고 가고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 4월 3일 날 새벽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동재 기자 녹취록에도 있어요. 제보자 X랑 전화를 하면서 도대체 당신 직업이 뭐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름을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도, 제보자 X를 취재했던 이동재 기자도 제보자 X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4월 3일 날 새벽 한 3시, 6시 요 사이에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보자 X가 누구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여권의 전문 폭로꾼이고 뭐 등등등 하고 그 사기꾼이고 전과가 어떻게 되고, 즉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제보자 X에 대한 신상 정보가 갑자기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4월 3일 날. 새벽에? 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기사가 출고가 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월 3일 날 제보자 X에 대한 그 판결문, 제보자 X 판결문을 성상욱 그 수정관실 그 제2 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임홍석 그 연구관이 검색을 합니다. 이건 뭐 검찰이 다 판결문 검색을 하죠. 그리고 4월 3일 날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그 증거 자료들, 검색한 판례들이 포함된 증거 자료들이 전부 다 김웅을 거쳐서, 김웅 의원을 거쳐서 조성은 씨에게 전달이 돼요. 네. 이게 전부 다 4월 3일 날 새벽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4월 3일 새벽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4월 2일 날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 자료들 보면 4월 3일 이전에 제보자 X의 페이스북도 전부 다 캡처를 해요. 그렇죠. 예. 4월 3일 날 이거는 뭐냐면 4월 3일 날 제보자 X가 자기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네. 바꾸면은 아다시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예전 게시물 프로필 사진도 다 바뀌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4월 3일 날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전 증거들이 손준성 보냄 통해서 거기에 그 캡처된 자료들이 나왔어요. 쭉 가고요. 그다음에 이 캡처된 자료가 지금 검찰이 다른 사건, 시민사회단체가 제보자 고발했다는, X 또는 MBC를 고발한 다른 사건의 사건에도? 수사 자료로 현출돼 있어요. 똑같은 그 캡처 그 사진. 캡처 사진이 고 사진이 고 사진.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고발장 작성해서 넘긴, 사실 이쪽에는 초점이 가 있지만 네. 그런 식의 정보들이 수집돼서 유통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그 매우 자체가 중요합니다.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치 고발장 작성자는 성명불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끝까지 입을 닫으면 어떻게 찾아? 고발장 원본을 작성한 컴퓨터는 지금 다 디가우징 되거나 이래가지고 못 찾기 나와, 안 어려웠을 나와. 거거든요, 예, 분명히. 예. 근데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 처리하여 기소, 부실 기소, 정치적 기소, 기사 반드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좀 전에. 아, 그래요? 예, 성명 불상자 이렇게 써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지금 나올 수밖에 지난주에. 없어. 근데 그런 정황,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사를, 그런 수정관실이 아니면 모을 수 없는 자료를 모아서 그걸 유통시켰다. 그것도 국민의힘을 통해, 국민의힘 정당을 통해서 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통시켰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예요. 바로 그거죠. 자, 좀 댓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자식 변호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겁박했다라고 우리 그 검사님이, 손 검사님이 인건위에 이제 진정한 내용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랏빛 인연님께서 그럼 니들은 동그랗게 눈을 안 뜨고 네모나게 뜨냐? 우리 안녕하세요 님도 눈은 동그랗게 뜨는 거지 네모나게 뜰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눈은 어떻게 네모나게 떠요? 만화에서나 가능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웨인 벤님, WAYNBAE님 이분이 사실 아까부터 좀 얘기하셨는데 변호사님들 이거 즐기십니까?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즐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속상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눈 동그랗게 뜨고 막 화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김웅 의원하고 뭐 동시에 손준성 검사 불러서 대질할까? 대질해봤자 뭐 자기네끼리 입 맞춰서 얘기하는 거 뭐 특별히 나오는 게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보다는 판사 사찰 문건으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입건이 됐습니다. 요게 과연 저는 될까?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게 여기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다. 윤석열 지금 정치적으로 몰아치려고 지금 표적 수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고. 아니, 판결이 났는데 안 하나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사건, 행정법원에서 낸 판결하고 실제 형사법원에서 나는 판결이나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뭐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거 수사는 꼭 해야 된다. 그거 하라고 공수처면 안 는 겁니다. 그럼요.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딱 들어가 있고요. 딱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되고 있는 이 직권남용 지금 사실 행정법원의 판결문만 보면은 직무유기로 구성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네. 둘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거 수사라고 하는 거니까 공수처 수사하는 건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행정법원 판결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유력한 어쨌든 그걸 보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전혀 없고요. 지금 행정법원 판결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이제 이게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처음에 이거를 징계사유가 문제가 됐을 때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긴 했는데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긴 해요. 실제로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걸 수사 정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네. 보고가 올라간 거를 보고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뭐니 문제가 될 거 분명한데 위법한 자료인데 이거를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그거를 문제를 삼아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거를 다른데 대검 내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전파하는데 지시해서 하지 않았냐. 이거 자체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자체도 사실은 문제일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그럼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는 게 원래 옛날 범정인데 이 범정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찰의 정보기관이자 사실 우리나라 국내 정보로는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검찰총장의 직속 비서실이나 마찬가지인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그냥 아무런 지시 없이 이런 위험한 짓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한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이걸 정책엔 어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게 자체가 정치적 발언인 자, 거죠. 그러면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는 이 순리대로라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더 수사할 게 없어요. 없어요. 이미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그건 그냥 쭉 그 행정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다만 더 수사를 해야 된다면 실제로 직접 지시를 했느냐 여부는 그건 안 나오겠죠.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수는 밖에 없죠.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관계 확인은 그 부분만 남은 거고 네. 법리상 해석의 문제거든요. 직무유기가 성립하느냐 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저는 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지시를 했느냐,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이 진술이 안 나오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간접적으로 보자면 거의 직접성에 가까운 조남관 차장이 원래 수정관실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차장검사 당시 조남관 차장 직속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직제상 그쪽으로 돼 있는데 조남관 차장이 자기는 단 자기는 한 번도 안 받았다.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런 일 판사 사찰 문건은 물론이고 그 고발 사주 문건 또는 장모 대응 문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이거는 총장이랑 직거래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거래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총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자리다라고 네,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 놓고 보자면 누구나 손가락은 이 사건이나 정황이나 가리킨다 예,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누군가를. 자, 뭔가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리키는 쪽을 쳐다봅시다 일단. 네. 그래서 정말로 그게 나오는지 그때 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자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저녁마다 그 TBS에서 라디오 하시잖아요. 요즘 뭐 서울시 버스 TBS 라디오 네, 틀지 네. 말라고 그랬다는 바로 그 라디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청취율 조사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셨대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서 그런 거겠죠? 그럼요. 아직도 하지만 아직 많이 배가 고픕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찾았어요. 자, 우선 광주에서 윤석열 후보 발언 먼저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우리 5월의 영령들의 분향도 하고 참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 정도로 제가 분향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쇼 안 합니다. 후회 문제가 아니라
발언이 잘못됐으면은 또 그 발언으로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후회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쇼 안 합니다. 이러한 발언이 쇼다 이런 얘기를 또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긴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쇼 안 하시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자 어제 어쨌든 광주 가셔가지고 참배하고 사과한다고 했는데 결국 추모대까지 못 갔어요. 중간 가다가 사실 이제 멈춰 서가지고 했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정치 쇼로 5.18 정신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5월 어머니회인가요? 이분들 피켓 들고 써 있을 때 흥분하지 말고 계란 던지지 말고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봐 자작극 같은 거 혹시라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는 이런 걸 봤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하긴 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안 좋긴 안 좋은데 그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사실 그 사과 얘기는 별로 그렇게 저는 아주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에 네,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애초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들어봐도 내가 뭘 잘못했고 무슨 일이 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얘기인지가 사실 그리고 불문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사과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김진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 그 진정성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11월 4일 날 이준석 대표는 이게 엇박자인데 11월 4일 날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김진태 뭘 더 사과하라는 거냐? 김진태가 지금 이재명 그 비리 특위 팀장이거든요. 위원장이에요. 네. 이거를 이 선대위에서 이 김진태를 어떻게 쓰는지 이걸 보면은 하나의 시금석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때까지 또 역시 가리키는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요 얘기는 제가 이제 하려고 자꾸 이제 다음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요 얘기는 그만했는 건데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구성 때문에 지금 복잡스럽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잘 소통한다, 뭐 권성동 의원 말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당신 안 와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 나름대로 잘할 것이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우리 김종인하고 내가 있지 않으면 너네들 성공 못한다.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아침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당선 직후에 바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도 상당한 원래 인사적인 어떤 교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이름도 저는 역시나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지금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공격들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메시지전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위원장 외에 실적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하고 김종인 위원장만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2주치 비단 주머니를 윤석열 후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물론 당대표 됐지만 이준석 당대표 사실 되기 전까지 계속 내리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분의 비단 주머니가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토하면은 너네는 성공 못한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나 김병준 카드도 있어.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준 카드는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뭔가 미끼용으로만 사용되는 겁니까? 미끼용이고요. 미끼용이에요? 권성동 그 의원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또 뒤에 장제원 의원이 할까봐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이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 나중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어르신들께 의견을 듣겠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서 의견을 듣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나중에 모시는 척만 할 테니까 그냥 그때까지 좀 가만히 계셔라 가만히 좀 이거예요? 계시라 이 얘기예요. 의견을 듣겠다. 시간이 걸린다. 구성 후에 의견을 듣겠다.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는 같이 만들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군요. 그 A4 용지에다가 다 이렇게 써갖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 좀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형식상. 근데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님 옛날에 뭐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72살이신가요? 지금 그분이 어떤가요? 예. 그래도 그분이 82일 겁니다. 예, 네. 예, 예. 어, 40년생인가 그러시죠?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나하고 김종인 위원장 아니면은 당신 성공 못해 이 메시지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심각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어요. 내용 있다고 내용 할 있죠. 그런 얘기 들었죠. 예, 우리가 예, 내용이 사실은. 심각한 네. 내용이 있고,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로 사실은 막 무슨 뭐 하이에나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쉽게 봉합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컨벤션 효과로 해서 뭐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난다 뭐 이러니까 그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내부 권력 투쟁이 물밑에서 지금 굉장한 힘겨루기가 엄청나다?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2030 홍준표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홍준표 깠어요 사실. 끝나자마자 뭐 개인에게 2030의 지지가 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한테 있어 본인에게 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니들이 나 빼고 이 메시지전 공중전 그다음에 선대위 일목요연하게 다 가져갈 수 있겠어? 네.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까지 다 거론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네. 선대위에서는 엊그제 우리 그 같이 방송할 때 보셨잖아요. 김용남 그 공보특보가 자리사냥꾼 하이에나 뭐 파리 때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판했다 그랬더니 반사 김종인 맞아요. 당신이 반사했어. 자리사냥꾼이지 반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거론한 인물들이 중요 인물들이 전부 센 사람들이에요. 협의가 잘 되는 분이 아닙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죠. 항상 정권이 요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선대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저기 언급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협조가 잘 된 인물이 아니어서 네. 과연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예상컨대 윤석열 후보의 기존의 그 캐릭터상 네. 본인이 밀리고 본인이 꿇고 가는 형식으로는 절대 안 안 될 한다.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아쉬워야 되는데 별로 안 어쨌든 아쉬워, 지금까지는 내가 잘해서 왔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왜 니네들이 와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면서 자꾸 내 위에서 뭔가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그런 윤석열 거죠. 캠프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준석 김종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 왕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방송 공중파 방송을 시행하는 이 자료된 듯한 중립을 하시는 분이 자로 된 듯한 중립입니다. 왕자의 힘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추정하는 추정. 바입니다. 예. 자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있는 이 주도권 쟁탈전 결국 이제 확산이 된다면은 갈등이 조기에 일단락될 것 같지는 않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컨벤션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저는 사실 지금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네. 언론 탓이 크다고 봐요. 근데 언론이 예,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언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네. 지금 저기 그 당 내의 내용이 저 물론 민주당도 말이 많았지만 저는 국힘이 훨씬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 얘기가 지금 저는 언론에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쪽을 좋아해요? 그쪽에 그분들의 정책 이제 성향이니까 제가 뭐라 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쪽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언론은 좀 성향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래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나의 뇌피셜이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뭔가 좀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면서도 내가 좀 잘 살기를 원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본인들이 너무 희생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너네는 죽어라 이런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좀 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정권을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윤석열이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좀 지나면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뭐 위드 코로나 되고 좀 소비 활성화되고 그러면 좀 살기가 나아지거든요. 또 내년에 이 외부적인 그런 외교적인 상황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자로된 듯한 중립.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메롱님께서 여러 개의 메시지 올리면서 노영희 누님 제 글 좀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뭘 읽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한 거? 내 얘기한 거?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김필성 신재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이슈 3합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재밌는 내용 저희들 말 중에 행간이 들어있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어주시고요. 내일은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홍영표 의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하고 함께하니까요 내일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